며느리가 던진 한마디, 엄마는 손님이잖아요. 사람들은 자식을 키우는 게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 자식의 집에서 손님 취급받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요. 부산의 오래된 골목,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새벽 5시 반 창문마다 불이 하나둘 켜질 때면 나도 눈이 떠집니다. 그때부터 내 하루가 시작돼요. 밥솥에 쌀을 씻고 냄비에 김치찌개를 올립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죠. 나는 국자를 들어 살짝 맛을 봅니다. 소연이는 이번엔 짜다고 할까 싱겁다고 할까. 늘 그 생각부터 해요. 누군가의 입맛에 맞춰 사는 게 이젠 습관이 되어버렸거든요.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요. 며느리 소연이 잠옷 차림으로 나옵니다. 어머니 또 김치찌개세요? 응, 민수가 좋아해서 다른 거 해줄까? 아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음식 냄새 많이 나게 하지 말아달라고요. 나는 미안한 듯 환풍기를 더 세게 돌립니다. 그런데 소연의 목소리는 더 차갑게 들렸어요. 환풍기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친구들이 오는데 김치 냄새 나면 창피하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음식이 창피한 거라니요.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민수는 넥타이를 매고 민혁이는 교복을 입고 나옵니다. 엄마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라. 회사 가서 힘들 텐데. 민혁이가 찌개를 보며 얼굴을 찌푸립니다. 엄마 나 이거 싫어. 냄새나. 소연은 말했죠. 민혁아 할머니가 해주신 거야. 먹어야지. 그 말투엔 차가움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가 해주는 파스타가 더 좋아. 그래 다음엔 할머니가 파스타 해줄까? 할머니 파스타는 이상해. 엄마 거랑 달라. 그 순간 식탁 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걸. 민수와 손자가 나가고 나면 집안은 고요해집니다. 식탁 위엔 식은 반찬이 남아있고 나는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일찍 쉬어야겠다. 그때 소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오후에 친구들 오니까 그냥 방에 좀 계세요. 방에 있으라고? 네. 어머니 계시면 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다는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오후 1시 반 나는 방문 틈으로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소연은 친구들을 맞을 준비로 분주했죠. 깨끗한 유리컵, 예쁜 접시, 향긋한 커피 냄새. 나는 그 향기를 맡으며 생각했어요. 저렇게 예쁜 간식 나한텐 한 번도 없었는데. 초인종이 울리고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물 한 잔이 마시고 싶어도 나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들렸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않아? 소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좀요 손님처럼 계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 집 주인처럼 행동하시니까.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래 나는 손님이구나. 이 집에서 손님이 되어버렸구나. 손님들이 떠난 후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커피 향이 남아 있었어요. 소연이 설거지를 하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죠. 어머니 저녁 뭐 드실래요? 있는 거 먹으면 돼. 냉장고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전 민혁이 데리러 나가요. 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습니다. 반찬이 가득했지만 이상하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물 한 컵을 마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소리만 들릴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불도 안 켜고 왜 이래요?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라면 끓여주실래요? 그래. 라면 물을 올리며 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아이의 세상엔
아내와 아이가 먼저였어요. 민수야. 네? 요즘 엄마가 이 집에서 너무 눈치 보이는 것 같아서.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오늘 소연이가 친구들 온다고. 나보고 방에 있으라더라. 아, 그거요? 여자들끼리 얘기할 때 있잖아요.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불편하다는 게 뭔지 알아? 나는 이 집 가족인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소연과 민혁이 들어오더군요. 소연은 분위기를 읽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서운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 왜 그러세요? 친구들 올 때 배려해달라 한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나는 그냥 이 집에서 가족처럼 지내고 싶을 뿐이야. 가족이면 서로 배려도 해야죠. 어머니가 저한테 힘들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어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덮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소연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스치고 나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젊은 시절의 내가 떠올랐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나, 밤늦게 집에 돌아와 어린 민수를 품에 안던 나, 민수 대학 합격 통지서를 붙잡고 울던 나. 그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는데 이제 나는 짐이 되어버린 걸까? 주방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어머니 나 진짜 못 참겠어. 민수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죠. 여보, 엄마가 나이 드셔서 그래. 이해 좀 해줘. 나이가 많으면 다예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나는 이불을 끌어올려 귀를 막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무리 참아도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질 거라는 걸. 그리고 며칠 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그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손님처럼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날 이후 나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죠. 새벽 4시. 몸이 떨려서 눈이 떠졌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죠. 춥다, 왜 이렇게 춥지?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시렸어요. 핸드폰을 보니 새벽 4시 10분. 일어나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억지로 일어나려다 다시 쓰러졌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죠. 5시 반쯤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머니, 아직도 안 일어나셨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도 나는 반사적으로 일어나려 했어요. 지금 나갈게. 벽을 짚으며 문을 열었죠. 소연이는 힐끗 나를 보고 말했어요. 아침은요? 미안해, 몸이 좀 안 좋아서. 에휴, 하필 오늘 민수 씨 중요한 미팅 있는 날인데. 잠시 뒤 민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응, 괜찮아. 금방 나아질 거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소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제가 간단하게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쉬세요라는 말이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어요. 배려라기보단 불편함을 피하는 말처럼요. 오전 9시. 방 안은 눅눅한 열기로 가득했어요. 몸은 불덩이 같았고 이불은 땀에 젖어 있었죠. 거실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언니.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 아직 안 가봤어. 그냥 감기 같아. 그녀의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섞여 있었어요. 잠시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응, 들어와. 문이 열리자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열이 많이 나는데. 괜찮아, 약 먹으면 나아질 거야. 병원 가보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너 약속 있다며? 가봐. 진짜요? 그럼 약은 사다 드릴게요. 그녀는 안도하듯 말하고 나갔습니다.
나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병원 가자는 말도 진심이 아니었어. 그냥 해야 하니까 한 말일 뿐이겠지. 오후 2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죠. 엄마 몸 좀 어때요? 소연이한테 들었어요. 응, 괜찮아. 걱정 마.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직 좀 쉬면 나을 것 같아서. 에이, 엄마. 그래도 병원은 가야죠. 일 끝나고 모실게요. 저녁쯤 갈게요. 그래, 고마워. 그렇게 전화를 끊고 잠시 후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갑자기 야근하게 됐어요. 내일 아침에 모실게요. 푹 쉬세요. 나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알았어, 바쁜 거 알아. 엄마는 괜찮아.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눈물이 핸드폰 화면 위로 떨어졌죠. 오후 6시. 몸을 일으키려는데 세상이 빙글 돌았어요. 물 좀 마셔야 하는데. 벽을 짚고 부엌으로 향하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죠. 안 되겠다, 병원 가야 해.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만 계속 들렸어요. 받아, 민수야.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죠. 결국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배고파. 민혁이의 목소리. 소연이 뒤따라 들어오더니 어머니, 어머니. 소연의 비명 소리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주방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소연이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죠. 병원 응급실. 나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탈수와 고열이 심하십니다. 며칠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소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몰랐어요. 보호자분이 계속 함께 계셔야 할 텐데요. 소연은 망설이며 말했죠. 제가 애를 봐야 해서 남편이 곧 올 거예요. 의사가 나가자 소연이 내 곁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민혁이는 괜찮니? 네, 친구 엄마 집에 있어요. 미안해, 저녁도 못 해줘서.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 마음 한쪽이 무너졌어요. 그래, 나는 아파도 집안일 걱정부터 하는구나. 소연이 핸드폰을 들고 통화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응급실이야. 뭐? 회의가 길어진다고?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더군요. 민수 씨가 조금 늦는데요. 그래, 바쁜 거 알아. 너 가도 돼. 혼자 있어도 괜찮아. 아니에요. 있을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곧 핸드폰만 바라봤어요. 시간이 한참 흘러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죠. 어머니, 제가 민혁이 데려와야 해서요. 민수 씨 곧 올 거예요. 응, 가봐. 그리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결국 혼자구나. 밤 9시.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기분 좀 어떠세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보호자분은요? 계속 혼자 계시던데. 아들이 바빠서요. 곧 올 거예요. 며느님은요? 그 질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마 안 올 거예요. 네? 왜요? 나는 그 집에서 짐이거든요. 아프면 더 짐이 되니까. 간호사가 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처음엔 다 좋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나를 챙겨줬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더라고요. 그럴 리가요. 어제 며느리 친구들 온다고 방에 있으래요. 나는 손님이래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산 집인데 그 집에서 나는 손님이래요. 간호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가정부는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근데 나는 뭐죠? 월급도 없이 일하고 눈치 보고 방 안에 갇혀 있는 사람. 그게 나예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보다 못한 존재였구나. 밤 11시. 문이 열리고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야. 민수가 내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회의가 길어져서 진작 올걸. 괜찮아. 바쁜 거 알아.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민수야, 나 너희 집에서 나가는 게 나을까? 엄마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한테 짐이잖아. 소연이도 힘들어하고 나도 매일 눈치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알아. 내가 있으면 너희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고 민혁이도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해. 민수가 울먹였어요.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지쳤어.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울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못난 아들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했죠. 이제 떠나야겠다. 이 집을, 이 사람들을, 그리고 나를 가두던 모든 걸.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언제나 따뜻한 건 아니라는 걸. 피로 맺힌 관계도 마음이 멀어지면 이방인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일까요? 나는 이제 인생의 가장 힘든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날 공기가 낯설었어요. 아들 민수는 미안한 듯 나를 피했고 며느리 소연은 더욱 조용했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소연에게 다가갔어요. 소연아, 내가 할게.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아직 몸 안 좋으시잖아요.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선처럼 들렸죠. 며칠 뒤 소연이 불쑥 말했어요. 민혁이 방을 새로 꾸미려는데 어머니 방이랑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내 방을 민혁이한테 준다고? 네. 어머니는 혼자 계시잖아요. 민혁이는 공부방이 필요하니까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당연한 일이라는 단단한 벽이 있었어요.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점점 내 집이 아니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죠. 이번 여름 휴가 제주도 갈까? 소연도 민혁이도 신이 났어요. 나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순간 공기가 멈췄어요. 소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죠. 어머니, 이번엔 저희 가족끼리만 가려고요. 가족이라면 나도 가족 아니니?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손님이잖아요. 그 한마디가 심장 깊은 곳을 찔렀어요. 민수는 황급히 말했지만 여보, 그건 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집 내 돈으로 샀잖니. 소연이 웃었어요. 그건 증여하시기로 했잖아요. 결혼할 때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증여, 선물. 그 말들이 내 마음을 찢었어요. 민혁이도 천진하게 말했어요. 엄마 말이 맞아. 할머니는 손님이야. 친구들도 그렇게 말해. 나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닫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나는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통장, 낡은 봉투, 그리고 집 등기 서류. 등기 서류를 펼쳐보니 명의는 이정숙. 내가 평생 일하며 모은 내 삶의 대가였어요. 내 손에 굳은 살이 내 인생이 그 증거 아닐까요? 나는 그 서류를 천천히 접었어요. 그날 밤 나는 부동산 앱을 열었어요. 조용한 동네, 작은 원룸 매매.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열었어요. 혼자 사시려고요? 네.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5천만 원에서 조금 더. 작아도 좋아요. 햇살만 들어오면 돼요.
중개사는 나를 의아하게 봤어요. 가족분들이랑 상의는 하셨나요? 나는 조용히 웃었죠. 가족이라 글쎄요. 이제는 혼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보여준 사진 속 집. 작지만 깨끗하고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여기로 할게요. 지금 바로요? 네, 지금. 빨리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데 손이 떨렸지만 가슴은 후련했어요. 서명을 끝내자. 마치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죠. 이제 정말 나로 살아도 되겠구나.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 7시. 소연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디 다녀오세요? 응, 볼일 좀 보고 왔어. 무슨 볼일인데요? 곧 알게 될 거야. 소연이는 의아하게 나를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서랍을 열고 짐을 하나씩 정리했죠. 사진 앨범 민수의 어린 시절 그림. 그리고 결혼식 날 찍은 가족 사진.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가 더는 이 집에 있을 자신이 없다. 문 밖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나는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내일 말하자. 오늘은 그냥 오늘까지만.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번졌어요. 노을빛이 내 얼굴을 스쳤죠. 다음 날 동네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했죠. 집을 팔고 싶어서요. 중개사는 반색을 하며 언제쯤 비울 수 있느냐고 묻는다. 마침 이 아파트를 찾는 신혼부부가 있다고. 가능하면 빨리요. 나는 건조하게 대답하며 연락처를 남기고 중개소 문을 나섰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평생을 내어준 뒤 손님이 되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누가 이해해 줄까요? 이제 나는 그 집의 어머니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손님이잖아요. 그 말이 마지막 결심을 하게 만들었어요.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을 샀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에요. 토요일 아침 집안은 분주했어요. 소연은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며 민혁을 챙기고 있었죠. 엄마, 제주도 가자. 알았어, 민혁아. 아빠 아직 준비 중이야. 민수는 방에서 나와 내 방문을 바라봤어요. 엄마는 아직 안 나오셨네. 소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말씀드려야 하나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니, 그냥 가자. 문자 남기면 돼.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그제야 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없는 거실, 이상할 만큼 깨끗한 공기. 이제 정말 가야겠구나. 방 안엔 캐리어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옷 몇 벌, 낡은 가방 하나, 사진 몇 장. 그게 내 전부였죠. 평생을 살았는데 내 건 이것뿐이네. 서랍 속에서 사진 앨범을 꺼냈어요. 민수의 어린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식 사진,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들. 한 장을 지갑에 넣고 나머지는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민수에게. 나는 조용히 읽었어요. 민수야. 너를 키우며 웃고 울고 버텨왔단다. 엄마는 이제 조금 늦게라도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식탁 위에 놓았어요. 나는 한 번 더 집을 둘러봤어요. 부엌, 거실, 베란다. 모든 것이 나의 세월이었죠. 안녕. 잘 있어.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가을 바람이 살짝 차가웠어요. 버스가 도착했어요. 버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을 살던 동네, 민수가 자전거를 타던 골목, 남편과 함께 걸었던 길. 이제 정말 끝이구나.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닦지 않았어요. 기차 안 창가 자리.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어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가 말을 걸었죠.
혼자 여행 가세요? 여행이라기보단 이사를 가요. 이사요? 혼자요? 네, 혼자예요. 그녀는 놀란 듯 웃었어요. 용기 있으시네요. 나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말했어요. 용기라기보다 이제는 필요였죠.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냥 오래 머문 곳을 떠나는 중이에요.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자 어두워졌다가 다시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어둠을 지나면 빛이 오죠. 그때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와, 바다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오랜만이다. 내가 나를 위해 가는 길이. 기장역. 바닷바람이 살짝 차지만 기분은 따뜻했어요. 택시에서 내리니 작은 마을과 파도 소리가 함께 있었죠. 3층 원룸. 문을 열자 햇살이 쏟아졌어요. 여기가 내 집이구나. 작고 단정한 방, 흰 커튼이 흔들리고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반짝였어요. 나는 캐리어를 열고 짐을 정리했어요. 사진 한 장을 창가에 놓고 그 옆에 커피포트를 두었죠. 라면을 끓이며 혼잣말했어요. 혼자 먹는 라면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보며 밥을 먹었어요. 짠 파도 냄새,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고요함. 이게 평화구나. 해가 저물 무렵 나는 베란다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민수. 받지 않으려다 결국 받았어요. 엄마, 어디에요? 편지 봤어요. 왜 그런 말 남기셨어요? 엄마는 괜찮아, 민수야. 집에도 없고, 짐도 없고, 엄마 새 집 구했어. 이제 거기서 살 거야. 왜요?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엄마, 제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손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서. 손님이요? 누가 엄마를? 소연이가 그랬어. 근데 맞는 말이었어. 그 집에서 난 손님이었어. 민수는 울먹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이제는 미안하지 않아도 돼. 엄마도 내 가족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면 돼. 그리고 그 집 팔았어. 네? 집을 팔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린 어떡하라고요, 엄마? 주소 알려주세요. 찾아갈게요. 나중에. 지금은 나 혼자 있고 싶어. 전화를 끊고 노을 속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정자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72년 만에. 정자야, 고생했어.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웃었어요. 이제는 엄마가 아니라 이정자로 살자. 바다 위로 저녁빛이 반짝였어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두렵지만 설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